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창작론의 제10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은 그 문학적 전통과 창조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창작론의 그 내용에서 제10장입니다. 자, 제10장을 한번 읽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창작론을 보면요. 그 시창작론의 제10장입니다. 시창작론의 제10장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창작론 제10장이에요. 자, 내용이 이제 문학적 전통과 창조성이라고 나오죠. 문학적 전통과 창조성. 자, 이게 이제 제10장이 되겠고요. 거기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그 17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설화의 모티프, 개인의 리듬이라고 나왔는데, 이 모티프라는 것은 이제 근원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원.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일종의 그 문학적 실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이제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소월의 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나오는 그 전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의 전통에 뿌리를 두는 거죠. 뿌리를 두고 플러스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 형식과 화법을 이제 창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인이 어떤 문학적 전통을 확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학적 전통을 확립한다,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7쪽에 이제 보면 거기 그 첫 번째 인용문에서 바로 밑에 있죠. 전설, 신화, 동화는 그 자체로는 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예술이 아니라 환상들이다. 그러나 환상으로서 그것들은 예술의 자연스러운 재료가 된다. 이렇죠. 어떤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그 시 속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걸 이제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이제 그 시적 전통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전설이나 신화 그리고 동화들이 갖는 환상적 요소들은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하는 시의 형식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서 김소월이 등장을 하죠. 177쪽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 김소월 나오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김소월. 이 김소월은 어떤 겁니까? 밑줄 치세요. 민간설화와 민요의 모티프나 이미지, 리듬을 자주 차용했다. 이 차용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차용인데, 차용이라는 말은 이제 빌려 쓴다는 거예요. 빌려 쓴다. 빌려 쓰는 것을 차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김소월의 시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통 이런 것들 다 김소월이 이제 빌려서 써왔다는 거죠. 자, 178쪽에 김소월의 접동세가 있죠. 178쪽에 보시면 접동세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이 시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하냐면 죽음과 삶 사이에서 유동한다, 떠다닌다는 거죠. 유동하는 그런 넋의 목소리죠. 넋의 목소리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그 178쪽에 보면 이제 쭉 시가 나오죠. 접동, 아우레비 접동해갖고 쭉 나오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야삼경이란 말이 있어요. 야삼경.
이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예요. 이 시간을 이제 야삼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울마가며 슬피웁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79쪽을 보시면 거기 이제 김억이 나오는데 김억은 이제 김소월의 시의 스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산학교 교사였죠. 김억이. 그래서 김소월의 시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에 대해 시의 소재를 전설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고, 소월의 승모 계이영은 시의 배경설화가 서북지방에 널리 유포된 것으로 자신이 어린 소월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했다. 접동새는 며느리가, 자 거기다가 좀 밑줄 좀 치시면 179쪽에 그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접동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구박 끝에 죽어서 소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쩍새가 됐다는 거예요. 소쩍새. 그러니까 소쩍은 솥이 적다는 거죠. 그런 그 전설, 또 침묵 아닌 우부더미에 의해 죽어 뻐꾸기가 됐다는 뻐꾸기 전설도 동일한 화소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 지금 그 179쪽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화소란 말이 있는데, 화소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화소라는 건 뭐냐면 이야기의 바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화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모티프 또는 모티브, 이거와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소라는 것을 이제 공유한다. 자, 이런 그 화소는 위에서 나왔지만 누구 영향이? 숙모인 계희영의 영향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접동새에서 눈하는 의부더미 시샘이라는 현실적 억압에 의해서 그 다음 단락 있죠. 죽고 몸이 죽은 누이가 접동새를 환생한다 나왔죠. 여기 또 환생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두 번째 단락에 둘째 줄에. 환생이란 건 다시 사는 거죠. 리버스죠. 리버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마다 슬피운다는 그런 상상, 이게 누이의 육체는 소멸했지만 그 서름과 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생의 절망이나 다음 생의 몸을 받고 계속될 때 서름과 절망이라는 여기 이제 비가시적과 가시적이라는 게 있는데, 자, 비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시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비가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지금 179쪽을 보이는데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에 있어요. 비가시적과 가시적. 그러니까 비가시적이란 건 인비저블이죠. 보이지 않는 거죠. 가시적은 비저블, 보이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자로 쓰면 비가시적이죠. 이거는 그냥 가시적이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시적으로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접동새는 이처럼 민간설화의 환생 모티프를 차용해서 구비문학을 함께 향유해온 공동체의 보편적이고 오랜 정서, 그 다음에 느낌을 재생시킨다. 나오고 있죠. 다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김소월의 개성은 전통의 화소, 모티프를 빌려 썼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그런 그 시의 리듬, 또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워 같은 특이한 시점을 취한 데 나타난다. 보통 이제 7호조였죠. 김소월의 시가 7호조죠. 7호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이걸 보면 뭡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7이죠. 가실 때는 5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전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 자, 180쪽을 넘겨보세요. 180쪽.
180쪽의 첫째 줄에 보면 김소월은 다른 산에서도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불기불기 다시 불기 삼수갑산에 다시 불기라고 하였는데 불기불기 다시 불기와 같은 리듬의 창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새를 매개로 전해오는 그런 정서 모티프를 이제 개인의 리듬으로 해석했다. 자, 오 불서로 이렇게 나왔죠. 불서로에서는 그 다음 단락 시인 자신의 목소리가 개입하면서 작자의 주석이 인물의 시각 사이에 슬며시 끼어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설다는 말은 뜻이 나오죠. 산림이 공궁에서 신세가 가엾다. 이런 정주, 방언이랑 평안북도 정주죠. 이게 이 정주라는 게 김소월의 이제 태어난 고향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라고 불러보랴와 마찬가지로 동생들의 목소리, 작가의 목소리를 겹쳐 놓는 거죠. 그 목소리.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영화 기법으로 오버랩이라고 하죠. 오버랩. 한 화면 위에 또 다른 게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거기 그 180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덧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 불쌍한 역세 죽음을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라는 잊히지 않는 소리로 재창조해서 뼈면이 읽히게 한 이 시의 형식은 설화문학이라는 모티프에서 개인의 리듬을 찾아가는 그런 사례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1쪽에서는 이제 보편적 상상 체계와 미학 전승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환생, 다시 사는 거, 영혼 불멸,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멸이니까.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모틀이라고 하죠. 이모틀. 이런 그에 대한 상상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모티프가 공동체의 보편적 상상 체계로 성립돼서 계승된다는 거죠. 그 모티프가. 어떤 전통의 모티프 이런 것들이 그 김소월의 시 속에 많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80쪽의 마지막 단락, 천지창조 신화에 해당하는 서사무가, 창세가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창세가라는 말이. 창자가 창조한다는 뜻이죠. 새는 세상이고. 그래서 이제 석가님 세월 3일 만에 삼천중가 일천거사가 내려와서 석가님이 이들을 데리고 돌을 잡아먹이니 두 중이 안 먹고 죽어서 바위와 솔나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물로 환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작품 속에 전통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죠. 자, 182쪽을 보시면 인간 설화에 나타나는 환상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전의 한이나 슬픔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소멸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의 슬픔, 폭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2, 183이 박재삼의 포도라는 시가 있어요. 형틀에 매여 원통하던 일을 이승에서야 다 풀고 갔으련만부터 시작되는. 자, 183쪽으로 가보면 박재삼의 춘향이 마음 연작들에게서 죽은 영혼은 식물의 열매와 같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슬픔의 결정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춘향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춘향이 역시 감나무 열매로 환생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 한이라는 시에서도 넷째 줄에 춘향이 넋이 감나무 열매로 환생하여 밑을 주세요. 사랑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 휘두려지는 상상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러운 노을빛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이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원망.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은 뭐 원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도에서 시인의 마지막 단락 있죠? 위에 시각적으로 재생되는 이미지는 춘향이 마음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은 조롱조롱 살아 다시 열렸네. 여릿이 굿을 맺힌 눈물이던 것과 같은 감각적 표현을 빌려서 이제 구체화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4쪽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이 보면
포도도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슬픔과 한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다 좀 밑줄 치세요. 184쪽에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그래서 이제 포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셋째 줄에 포도의 눈물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여기 네모 좀 쳐놓으세요. 포도의 눈물, 네모. 포도의 눈물. 이 포도의 눈물은 우리라는,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우리라는 공동체의 집단적 폭력이 빚어낸 원통함을 살려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5쪽을 보세요. 185쪽. 현대적 재창조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 사회의 그런 원초적 이미지, 원형적 형태가 보여주는 원형적 상징에 주목한 카를 융이 나옵니다. 융이 아주 유명하죠. 융은 이제 그 집단 무의식을 주장을 했고요. 집단 무의식이란 건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 흰옷 입은 민족, 흰옷을 안 입어도 흰옷 입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했죠. 가면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원형을 사용하는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보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노래하게 된다. 이때 시인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세계를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전통이 현대적인 시 속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 하나가, 긴 시가 나오죠. 최정리의 내가 한 입 나무였을 때. 상당히 시가 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25년 전 할아버지가 죽었다, 1년에. 그 다음에 35년 전 할머니가 죽었다. 그 다음에 45년 전 아버지는 전쟁을 만나 동굴에 숨어 있었다. 내가 한 마리 가물치 속에 있을 때로부터 다시 100년 전. 또 마지막 단락 180년 전, 그로부터 200년 전. 내가 한 입 나뭇잎으로 흔들릴 때 본 것 같았다, 들은 것 같았다. 푸르렀던 것 갑자기 시들어지고 문득 영원한 휴일이 오고 뜻도 없이 침몰하는 배 한 척. 오늘 이 순간에 타고 있는 이상한 나를 본 것 같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187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설화적 형식과 하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계속해서 하소가 나오죠. 모티프라고 그랬어요. 하소, 이야기의 바탕. 그래서 마지막 줄, 삶이 숙명적, 이건 운명적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숙명적이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이런 양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점적으로요. 자, 첫째 줄을 보면, 그래서 시인은 한 대담에서 기억 속에 뿌리를 두고 자꾸 그것으로 돌아가 쓰게 된다는 것은 피곤한 삶을 반복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188쪽의 그 두 번째 단락. 내가 한 입 나뭇잎이었을 때는 독자에게 마치 한 편의 소라를 읽는 것과 같은 흥미진진함을 제공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화의 형식, 발화라는 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발화라고 써졌죠.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188쪽에 형식을 쌓아가서 시공간으로 초점화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189쪽에 보면 이제 잘 정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189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380년 전부터 현재까지 나오고요. 나뭇잎, 가물치 뭐 쭉 나오죠. 오늘의 나를 봄, 나뭇잎에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189쪽에 바로 밑에 보면 80년 전 1, 2, 3년을 축으로 6년에서 1년까지는 380년 전에서 25년까지의 시간이 이제 오래된 순서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6연에서 다시 380년 전이라는 오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조우. 이 조우라는 것은 우연히 만난다는 뜻이에요. 조우. 영어로 meet by chance죠. 그래서 조우함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년에 내가 한 입 나뭇잎을 흔들릴 때 본 것 같았다는 진술에서 나뭇잎인 과거에 나가보고 있는 것은 현재의 나이다.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은 뜻도 없이 침몰하는 배 한 척에 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향해 가는 화자의 삶,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시 속에다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90쪽을 보면 둘째 줄에 최정래의 시들에서 육체의 유한성, 즉 병이나 죽음 같은 삶의 생명적 한계가 쓸쓸한 기시감을 형성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재생의 욕망이 있다. 다시 살려고 하는 욕망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그 상상력 이런 것들을 이제 시 속에다가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190페이지를 펴보세요. 19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페이지를 보면 자, 거기 이제 보면 그 밑에서 넷째 줄 내가 한입 나무였을 때와 같은 작품에서 시인이 쌓고 있는 시공간에 밀도 있는 적층. 여기 적층이란 말 좀 한자로 써주세요. 적층. 이게 한자로 쓰면 읽겠습니다. 그래서 쌓을 적. 층이 층. 이 적층할 때 층자는 층이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 층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판소리 같은 것을 적층문학이다라는 말 쓰거든요. 판소리를 적층문학이라고 그래요. 왜 적층문학이냐면 작가가 따로 있지 않죠. 작가가 따로 있지 않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 구비문학의 세계에서 강의를 제가 할 거예요. 구비문학의 세계도 이거 끝나면 할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판소리는 어떤 그 작가가 딱 있는 게 아니죠. 작가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모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적층문학이란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공간에 밀도 있는 적층과 역동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다이나믹이라고 써보세요. 역동적이라는 것은 이건 한자로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써요. 역동적인 이미지. 아주 힘있는 이미지들은 삶의 반복과 재생에 관한 보편적 이미지를 시인만의 시형식으로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그 전통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 밑에다 써주세요. 190쪽 밑에 설화나 신화와 같은 그런 형식의 일부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상상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김소월 아까도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김소월 시인의 시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다 전통이라는 거죠. 특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접동새 이것도 다 전통이었죠. 그런 것들도 과거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전통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 속에다가 표현하면서 뭐랄까요? 일종의 김소월 시인은 국민 시인이고 또 그 뭡니까? 그 진달래꽃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시 속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문학적 전통과 창조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 강의를 좀 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그 제11장에 보면 해석과 의도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11장에 있는 해석과 의도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25분이니까 제가 한 7시 35분 정도에 다시 초대해서 그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10강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